네, 첫 번째 문제는 협의의 소익을 묻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쟁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형에 나오거나 판례를 통해서 이미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형의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오히려 문제 푸는 그 쟁점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갑은 식품위생법상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유흥주어점 영업 허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주류를 제공하였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청소년법상 과징금 사건과 유사한데 이제 이걸 변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이제 여기서 갑은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을 이제 주장을 하였는데 미처 취소소송 기간을 이제 제기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영업정지 기간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재적 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1차 영업정지가 2개월이면 2차 영업정지는 3월에 처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A시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필요한 조건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이더라도 그것이 무효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해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 우리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할 때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지문을 보시면요. A시장이 갑에 대해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의 행정처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행정규칙의 효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행정입법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불형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인 경우와 불형인 경우와 우리 대법원이 이를 달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불형인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랬죠.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평가해서 비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도 함께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불형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자, 대통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갔을 때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었다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불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한 협의의 소익을 세 번째 지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문제에서 이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제 이미 이제 영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을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걸 다투는 효력이 없지 않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회 위반했을 때는 2월이지만 2회 위반했을 때는 3월의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앞으로 위반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2회 위반했을 때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것이지 처분 자체는 잘못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그 처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된다면 이미 이제 영업정지는 지났으니까 당해 행위에 대해서 다툴 만한 소익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재적 처분 기준, 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소력이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중적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과 무관하고 권익보호 측면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에서 당연히 2월에서 3월로 증가되는 것은 이제 충분히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는 거죠.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우리 법원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패턴, 유형을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지문은 성결 문제에 관한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앞서 나온 성결 문제가 이제 무효인 경우에는 민형사 모두 성결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고 취소인 경우에는 민형사 모두 동일하지만 효력 판단은 불가능하고 위법 판단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원칙을 적용을 해서 국가배상법에 관한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 법령의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 여부에 해당합니다. 자, 위법성 여부에 해당하고 그다음 무효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로 와야 되는데 이게 민사법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는 요령에게 해당합니다. 제가 이 앞부분 우리가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있죠. 자, 행정행위가 일단 무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보실 필요 없이 바로 심사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하자가 너무나 중대 명백하니까 후속법원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취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효력이냐 위법성이냐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위반 여부죠. 그렇죠?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앞부분에 성결 문제 배웠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소의 이익을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중에 이제 공무원이었는데요. 소송 중에 이제 이미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다투는 중에 이미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의용문직을 해서 퇴직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해임 처분을 다툴 만한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당해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해임 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을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지위를 상실했을 때 보수 지급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금이나 연금 청구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임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함께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 대한 법률상 이익은 인정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축 허가를 취소 소송을 하던 중에 이제 공사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1992년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이 사건을 잠깐 보시면은요. 자, 원고는 이웃주민입니다. 이웃주민은 이 건축주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행정청에게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건축주가 이격거리를 이제 지키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은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행정청이 해주었던 이 건축허가, 즉 사용검사 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판례로 봐서는요.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이미 이제 이 경우에는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됐는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더라도 이제 건축물을 이미 다 지었으니까 이제 헐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남은 이제
원고에게 남은 이익이 있는지를 봤는데 원고 같은 경우는 정북 방향에서 살고 있던 정북 방향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앞쪽에 남쪽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주민이 있었다면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격거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조권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침해되는 이익이 있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방해라 와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이익과도 관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만한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건축허가가 건축법 서정에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법하기는 하지만요.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구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정리하시면요.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의 허용행위이지 완성된 건물의 적법함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우리 법원이 보았고 이에 따라서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허가 취소 없이 철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남은 더 이상의 불이익도 함께 없기 때문에 이제 원고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현역병 입영 통지 이후에 이제 입영 처분을 받아서 이미 입영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현역병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고요. 근데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상 입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아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불복을 하지 않고 입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뭐라고 보았냐면요. 현실적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을 이에 대한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통지 처분에 대해서 등을 한 관할 지방장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입영 통지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건입니다. 자, 당사자가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제 사실 고등학교에 학력은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신분과 명예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를 다툴 만한 협의의 소익이 있다고 우리 법원이 보았습니다. 판단을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없다고 썼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문제에서 함께 보았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거에는 즉시 확정 이익서를 입장을 취했었는데 법률상 이익이 확대되면서 이제 법적 보호 이익설로 바뀌고 이에 따라서 취소 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인 행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무효 확인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소송의 보충성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규모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확인의 이익의 개념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의 이익과 동일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면 이 무효 확인에서의 확인의 이익은 민사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소익이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각각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이행 소송으로서 채무이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 채권 존재 이해 확인의 소를 구한 경우에는 소익이 없는 것으로 각각 판결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개념으로 본다면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상당히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즉시 확정 이익설이고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과거에는 즉시 확정 이익설로 봐서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개념을 좁게 인정을 했는데, 소위 좁게 인정했는데요. 2008년 3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법적 보호 이익설로 바꾸게 됩니다. 이 법적 이익설에 따르면은 확인의 소위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판례는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것이 항고소송이라고 보는 개념에서 과태료 처분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과태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별도로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보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아직까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채용계약 해지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채용계약 해지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되고 있는데요. 자,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은요,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 그리고 권리 구제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즉 법률상 이익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그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행정처분에는 근거법률에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개념은 즉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즉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 소송으로 구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채용계약에서는요, 여기 보시면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즉 소이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이 채용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필요가 없고 보충성을 여전히 요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법원에서는요, 우리 취소소송에서는 피고적경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처분청에 대한 예외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요,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해당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위원회나 감사원 같은 경우도 당의 기관이 이제 피고로서 이제 피고 적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이 우선하니까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노동위원회법 제27조를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서 이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 내용은 이제 변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의 한 처분에 대해서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 지문은 피고의 경정에 대한 겁니다. 자, 원고가 신청을 했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법원에다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해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그것은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세 번째 피고의 경정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피고 경정에 관한 아까 2번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원칙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지정된 자를 다른 자에게 변경을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요건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고의 과실은 불문하고 원고의 신청으로 하게 되고요. 권한을 승계받거나 또는 소위 변경이
이제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고의 신청이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는요, 원고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피고 경정 사실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고가 신청을 했는데 피고가 피고 경정을 각하한 경우, 법원이 피고 경정을 각하한 경우에는 원고는 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을 보시면요, 피고 경정은 피고 변론 이후에 피고가 동의 없더라도 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법상 물론 민사소송법은 이와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이 이제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조금 더 이제 객관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성이나 그래서 피고가 변론한 이후라도 이제 피고를 바꿔야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14조와 4조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자,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피고가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 경정을 하는 경우에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취소소송에 규정이 되어 있고 무효나 당사자 부작위 소송에도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제소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행정소송법의 입장입니다. 피고 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경정한 때가 아니라 처음 제소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14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적격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관한 건데요.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가 피고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의원의 징계 의결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5번 지문은 지방의회의 피고 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행정청도 아니고요. 의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의원의 징계 의결이나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 소송에서는 지방의회 자체도 피고 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지문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라고 했는데 지방의회에 해당합니다. 지방의회 의장만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자체가 이제 피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이다라고 쓴 부분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행정소송의 피고 중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는 앞서 보았는데요.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변지 3회에 출제가 됐는데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피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나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명의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당이 아닌 당의 합의제 행정청이 될 수 있다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의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내부 위임에 관한 경우입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명의자가 즉 상급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부 위임을 받은 자가 처분 권한 없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 관청청인 A 중앙행정부처가 이제 B인 부산시에다가 이제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임을 당연히 이제 대외적으로 명시적인 위임을 하고 B도 A의 업무를 대신해서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는 A에 해당합니다. 처분 명의자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내부 위임을 받은 자가 내부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자가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B가 처분을
피고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에 해당합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행정처분을 향한 경우에 실제로 그 처분을 향한 하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에서는 그 처분을 행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부 위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위임을 받은 경우에 피고적격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보시면요. 피고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는데 처분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임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게 외부적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위임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분 명의자인 상급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임 관계가 단순 내부 위임인 경우에는 이를 행정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급 위임청의 피고 적격을 갖지만 처분 권한 없이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하급 행정청이 이제 피고 적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내부 위임을 받은 자가 처분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분을 행한 하급 행정청이 이제 하급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행정처분을 적법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아니라 하급행정청이 피고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상급행정청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용 재개를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자인데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서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배웠습니다. 공익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 열람하고 보상의 산정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업 인정 및 수용 재개를 하고 이 수용 재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당사자가 사업 인정 처분에 대한 수용 재개를 했습니다. 자, 수용 재개는 보통은 중앙토지위원회나 지방토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수용 재개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회를 두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각 광역시에 각 도 지방위에 지방토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에서 이제 수용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의 재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의 재결을 하거나 또는 이의 재결은 임의 절차니까요. 그리고 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 재결, 수용 재결도 했고 이의 재결을 했을 때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피고가 누구인지에 관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을 거쳤다 할지라도 수용 재결청인 중토위나 지방토지위원회가 피고가 된다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의 신청을 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의 재결을 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시면 수용 재결에 관하여 불복이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위원회나 또는 지방토지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용 재결을 한 자죠.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의 재결의 하자를 다투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을 보시면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죠. 자,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라고 보아서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고 경정 절차죠. 피고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절차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하게 되고 당사자 절차에 당사자 조정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 경정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피고 경정은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관련 법령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어서라 할 것이고 굳이 1심 단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 수용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모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토지 수용 절차에 관한 판례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자 승계 문제, 그리고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처분성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시기 위한 개념 정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항만을 건설한다거나 또는 여러 다른 형태의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이제 토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인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절차를 토지 수용 절차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 처분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 인정 처분은 인허가 의제 사업으로 우리 복합인 허가에 관한 내용들 배우셨죠. 원스톱 서비스. 자, 그래서 인허가 의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조소에 관한 물건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보상액 산정에서도 행정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고 국가는 조금이라도 적게 돈을 주고 그 토지를 사들이고 싶겠죠. 자, 우리 법원은 정당한 보상을 이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액을 조금 더 이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보상협의회에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사업 계획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협의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지면 이는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 절차로 가게 되죠. 자, 사업 인정이란 무엇이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이제 명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보상에 관한 협의가 다 끝나야지 이제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고시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임의 절차인 협의를 거쳐서 이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자 신청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나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매수인은 토지를 정당한 가격을 들이고 사들여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수용 재결이고요. 수용 재결의 사항으로는 그 토지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 구역과 손실보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사업 인정에서 수용 재결로 넘어가는 그 하자승계 부분 있잖아요.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라고 했던 그 사안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의재결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의재결은요, 지방토지 이 보상금 결정이나 요 절차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요. 당사자는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지방토지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 증감 소송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이루어진 협의에 대해서 자,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의무 위반, 위반에 대한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를 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자, 원고는 갑이고요. 이제 노래연습장을 하는 영업주고, 을은 이제 행정청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관할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이 이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청문 보장 기간이 이제 법령상 10일인데,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게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청문에 대한 통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청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8월 4일날 등록 취소 처분을 했는데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갑은 2014년 10월 2일날 기각 재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각 재결서 정본을 송반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1월 5일날 노래 연습장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함께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우리 절차상 하자에서 배웠죠. 청문은 당연히 이제 절차상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청문 기간을 조금 이제 미비했더라도 10일인데 7일이었으니까요. 하자가 이제 아주 큰 건 아니었고, 그리고 당사자가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소 기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안날이라고 해서 재결서 정본 손달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의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다라는 건데요. 재결서 정본 손달일이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소일은 1월 5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90일이 도가하였기 때문에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도 디귿으로 보시면요. 행정심판 재결을 하는 경우에 그 재결의 효과에 관한 지문입니다. 우리 행정청이 행정심판 재결에 관한 인용 재결을 했을 때 행정청은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관련된 법률을 보시면 우리 행정심판법 제49조에서는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 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즉 이행 재결이 있는 경우죠. 그렇죠? 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갑이 제기한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행정청이 인용 재결을 받았을 때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자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취소소송을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행정심판법을 보시면 제49조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처분의 이행을 면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심판, 취소심판과 무효증 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속력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증 확인심판에 대해서 행정청으로서는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